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시장 간판들이 흔들리고 전봇대 불빛이 깜빡거리던 그 시간, 저는 허겁지겁 달려오는 구조대원 사이에서 믿기 어려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군청색 털모자, 낡은 점퍼, 늘 손수레를 끌고 다니던 그 작은 체구, 할머니, 비닐 우비 하나 걸친 채 구조대원 사이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은 분명 새벽시장 고물상 할머니였습니다. 어둠 속 산사태가 난 비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 울음. 저기 있어. 저기 아직 살아있어. 누군가 외쳤고 구조대원들이 발을 헛디딜까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던 그때 할머니는 저를 잠시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는 내가 꺼내올게. 그 목소리는 평소 시장에서 들리던 나긋나긋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번 반복해온 그 한 문장처럼. 그 후로 할머니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평범했던 고물상 할머니가 왜 구조대 현장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저 한마디였던 걸까요? 이제부터 그 할머니가 남기고 간 마지막 기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벽 4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하지만 시장은 이 시간에야 비로소 하루의 첫 호흡을 내쉰다. 철제 셔터가 끌리는 소리, 트럭에서 상자가 떨어지는 묵직한 충격음, 김이 올라오는 포장마차의 사각거리는 가스 불꽃, 겨울 새벽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골목 사이사이에 스며들고 그 공기는 상인들의 숨소리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만들어냈다. 저 박준성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게 앞 바닥에 쌓인 얼음 조각을 삽으로 긁어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늘 가장 먼저 시장을 지나는 작은 그림자가 보여야 했다. 군청색 털모자, 낡은 누빔 점퍼, 그리고 양손으로 손수레를 끌던 작은 체구. 그 존재는 시장을 깨우는 아침의 종소리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보이지 않았다. 저는 무심코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늦으시네. 사실 그 말은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걱정이기도 했다. 할머니는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떤 날에도 새벽 첫걸음을 놓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손수레 소리도 익숙한 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건어물 가게 정호 사장이 셔터를 올리며 말했다. 야, 준성아. 고물상 할머니 봤냐? 오늘따라 안 보이네. 나는 삽질을 멈췄다. 그러게요. 평소 같으면 벌써 세 바퀴는 도셨을 텐데. 정호 사장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다. 그분 몸이 안 좋다는 얘기 몇 번 들었는데 혹시 밤새 어디 쓰러진 건 아니겠지? 나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진짜 튼튼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하고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그때 발치에서 들린 작은 울음소리. 야옹. 고양이 호두였다. 할머니가 늘 데리고 다니던 그 까칠한 고양이. 그런데 오늘은 할머니가 아닌 나에게 와 있었다. 호두는 할머니의 손수레가 늘 세워져 있던 골목 끝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그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의 손수레가
그대로 있었다. 바퀴는 흙에 절반쯤 잠겨 있었고 박스는 반쯤 실린 채 어지럽게 쏟아져 있었다. 무엇보다 손수레에 묶여 있던 할머니의 낡은 장갑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이걸 두고 갔다고? 정호 사장이 다가와 중얼거렸다.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 평생 손에서 놓지 않던 손수레. 할머니의 전부나 다름없던 그것을 이렇게 두고 갔다는 건 무언가, 정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다. 그 순간부터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지각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사라진 것이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새벽에 혼자서, 그리고 나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분이 그동안 나에게 보여준 작은 친절들, 묵묵히 내 가게 앞을 쓸어주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다. 할머니. 나는 속으로 조용히 부르며 손수레 위에 떨어진 작은 진흙 자국을 바라보았다. 그 자국이 할머니의 마지막 행적을 가리키는 첫 단서가 될 줄은 그땐 몰랐다. 남겨진 흔적들, 그리고 첫 번째 단서. 할머니의 손수레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묘한 불안이 온몸을 감싸왔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늘 차디차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등골로 얼음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서늘했다. 나는 손수레 손잡이를 천천히 잡아봤다. 희미하게라도 온기가 남아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손수레는 싸늘했다. 밤새 방치된 물건처럼. 정호 사장이 중얼거렸다. 야, 이거 어제 밤부터 여기 있었던 거 아냐? 나는 대답 대신 손수레 안을 들여다봤다. 박스들과 고철 더미 사이 눈에 익지 않은 흙자국이 있었다. 붉은 흙. 시장 바닥에서는 절대 묻을 일이 없는 종류. 나는 손으로 흙을 문질렀다. 손가락 끝에 걸리는 질감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이 흙, 비탈길에서 묻는 그 흙인데 정호 사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 어젯밤 비탈길 쪽 산사태에 났었다더라. 소방차도 오고 난리였대. 그 말에 심장이 쿵하고 크게 뛰었다. 산사태, 어젯밤, 그리고 붉은 흙. 이 세 가지가 이 손수레에 어떻게 묻었을까? 정호 사장이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어제 저녁쯤인가? 할머니가 손수레에 뭘 잔뜩 실어서 급하게 나가는 걸 봤어. 급하게요? 근데 평소 길이 아니라 시장 뒤쪽 비탈길 쪽으로 가더라고. 그쪽은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잘 안 다니는데.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호두가 야옹하고 울더니 할머니가 손수레를 세워두던 골목 한쪽으로 걸어갔다. 고양이가 멈춘 곳에서 나는 또 하나의 이상함을 보았다. 작은 보자기 묶음. 할머니가 평소 들고 다니지 않던 물건이었다. 나는 보자기를 펼쳤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숨이 턱 막혔다. 오래된 구조용 장갑 한 쌍, 낡은 휘슬, 그리고 빛바랜 사진 몇 장. 사진 속에는 지금의 할머니보다 훨씬 젊고 눈빛이 날카롭고 몸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찬 여성이 있었다. 그 옆에는 특수수색 구조대 14팀이라는 문구가 적힌 트럭.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내일이다. 정호 사장이 사진을 보고 말했다. 야, 이거 설마 할머니 젊었을 때냐?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진 속 그 사람. 강인하고 단단한 눈빛.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의 표정. 그게 고물상 할머니였던 것이다. 정호 사장이 입술을 떨었다. 이건 그냥 실종이 아니다. 나는 손수레 바퀴 자국을 자세히 살폈다. 자국은 시장 골목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뒤편 비탈길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사장님,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호 사장이 놀라며 내 어깨를 잡았다. 야, 거기 위험해. 어젯밤 산사태 난 자리라고. 나는 이미 마음속 결정을 끝냈다. 어젯밤 산사태가 난 그곳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 그 울음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할머니였다. 나는 떨어진 사진과 장갑을 주워들고 말했다. 할머니가 왜 갔는지 그걸 알아야겠어요. 이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흔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흔적의 끝에서 나는 상상도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리란 걸. 그때는 전혀 몰랐다. 비탈길에서 발견한 것들. 시장 뒤편 비탈길로 가는 길은 평소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다.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골목, 밤새 젖은 흙이 거칠게 굳어버린 지면, 발밑에서 질척하며 들려오는 불길한 소리. 나는 작은 손전등을 켜쥐고 비탈 초입에 섰다. 할머니가 정말 여기로 오신 걸까? 내가 내뱉은 말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금세 흩어져 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붉은 흙에 파묻혔다. 이 흙, 손수레에서 발견한 바로 그 흙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비탈 중간에 도착했을 때 어젯밤 무너져 내렸다는 흙더미가 보였다. 소방대가 둘러놓고 간 노란 테이프는 젖어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옆에 삽과 삽날이 버려져 있었다. 그 장면 한복판에서 나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두 종류의 발자국, 작고 가벼운 발자국, 깊고 무거운 발자국. 나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폈다. 작은 발자국은 8세 전후 아이가 남길 법한 크기, 그리고 큰 발자국. 할머니, 크기는 작았다. 그러나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고령의 발자국 특유의 형태였다.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내려간 건가? 그 순간 몸서리가 일었다. 누군가를 끌어안고 비탈을 내려가는 노인.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계속해서 주변을 수색하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빛나는 물건을 발견했다. 바위 틈 사이에 낀 검은 청가방. 그 안에서 작은 금속판이 반짝였다. 휴대폰이었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후면의 금속 스티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동보호센터.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아동보호센터? 아이. 뇌리를 스친 어젯밤 뉴스. 동시장 뒤편에서 8세 남아 실종. 정확했다. 그 뒤편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비탈길이었다. 할머니는 아이의 실종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우연히 발견한 걸까? 나는 점점 더 깊이 내려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왼쪽 절벽 아래에서 바위 하나가 딸깍하고 떨어진 소리가 났다. 나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추며 조심히 다가갔다. 그러다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바위 아래에 끼어 있던 할머니의 털모자 끈. 찢어진 끝부분에는 급하게 당겨진 듯한 흔적이 선명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끈을 잡았다. 여기서 넘어지신 건가? 아니면 아이를 안고 내려가다가?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저기요. 위험합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 형광색 구조복을 입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나를 향해 달려왔다. 소방구조대원이었다. 이 구역 지금 출입 통제 중입니다. 어젯밤 산사태가. 그는 내 손에 들린 털모자 끈을 보자 순간 표정이 굳었다.
혹시 이거 그분 겁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고물상 할머니예요. 대원의 얼굴이 일순 변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 어젯밤 여기에서 봤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여기에 있었다고요? 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면서 저희보다 먼저 비탈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소리가 나는 방향을 짚어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이 비탈로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그 애를 찾기 위해 폭우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힘까지 써가며 내려간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었다. 할머니, 제가 갑니다. 그 길 끝에서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그분을 찾아야 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 구조대원이 가리킨 비탈 아래를 바라보며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어젯밤 폭우의 흔적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땅. 흙더미는 곳곳에서 갈라져 있었고 나뭇가지와 돌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을 할머니가 홀로 내려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팀장님이 곧 도착하실 겁니다. 구조대원은 그렇게 말한 뒤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다. 잠시 후 멀리서 무전기 잡음과 함께 묵직한 발걸음이 들려왔다. 정리 상황 보고해. 낮고 단단한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형광 구조복을 입은 한 남자가 비탈의 경계를 넘어서 다가왔다. 짧게 자른 머리, 강인한 체격, 그리고 눈빛에 서린 비상함. 그는 상황을 한번 훑어보고 내 손에 들린 털모자 끈을 보자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정화 선배님 거잖아.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정모라고요?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한정화 선배님, 저희 구조대의 전설 같은 분입니다. 전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특수구조대 7팀 팀장 김서진입니다. 그리고 이 털모자 끈의 주인은 제가 가장 존경하던 분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퍼즐 조각이 또다시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김서진 팀장은 비탈 아래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선배님은 1990년대 초반 국가비상구조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장비도 인력도 부족하던 시절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먼저 들어가던 사람이었죠. 나는 손에 든 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정말 구조대원이셨던 거예요? 우리 시장 고물상 할머니가?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구조대 안에서도 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흙의 움직임, 바람의 흐름,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는 분이었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군가 살아있다는 흔적을 가장 먼저 찾아내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다. 그저 박스를 줍고 고철을 모으던 작고 여윈 할머니가 사실은 산사태와 붕괴 현장에서 수십 명의 생명을 찾아낸 사람이었다니. 김서진 팀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 구조에서 크게 다친 뒤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왜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 명의 아이를 끝내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순간 삼신에서 보았던 아동보호센터 휴대폰이 떠올랐다. 소리, 아이.
산사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김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선배님은 자취를 감추듯 사라지셨습니다. 이름도 감추시고 훈장도 내세우지 않으시고 조용히 살아가셨죠.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서 고물상을?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젯밤 우리가 산사태 현장을 수색할 때 선배님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숨을 멎었다. 김서진은 털모자 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희가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집안이 무너질 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선배님은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방향을 짚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할머니는 또다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이 비탈로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에 마치 누군가 가슴을 세게 내려친 듯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김서진은 이어 말했다. 선배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이와 함께 어딘가에서 버티고 계실 겁니다. 나는 조용히 털모자 끈을 쥐었다. 할머니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을 찾아야 했다. 누군가를 찾아온 인생을 살던 그분을 이번만큼은 내가 찾아야 했다. 나이의 흔적, 그리고 남겨진 신호. 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더 이상 길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폭우에 패어 움푹 파인 웅덩이와 흙더미가 뒤죽박죽 쌓여 있었고 사람 발자국은 쉽게 지워졌다가 또 다른 흔적으로 덧씌워져 있었다. 그 속에서 할머니의 발자국 하나라도 발견하기 위해 나는 계속 손전등 불빛을 아래로 비추며 걸었다. 그때 앞서 가던 구조대원이 외쳤다. 팀장님, 여기 빛 흔적이 있습니다. 김서진 팀장이 빠르게 다가갔다. 그가 비춘 곳에는 작은 플라스틱 손전등이 떨어져 있었다. 색이 옅게 번져 있었고 고무 버튼은 손때가 묻어 있었다. 김서진은 손전등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거 보호센터 아이들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 말은 곧바로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다. 아이는 이 비탈 아래로 내려온 것이 맞다. 그리고 누군가, 아마 할머니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함께 움직인 것이다. 대원 한 명이 또 외쳤다. 여기 발자국 2개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로 달려갔다. 작은 발자국, 그리고 그 옆에 할머니의 것으로 보이는 조금 더 큰 발자국. 김서진 팀장은 무릎을 꿇고 형태를 살폈다. 이건 아이를 부축한 흔적입니다. 아이 발자국이 깊지 않아요. 누군가가 손을 잡고 함께 내려간 겁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뜨겁게 꽂혔다. 할머니가 이 위험한 비탈에서 아이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증거. 그 순간 또 한 대원이 외쳤다. 팀장님, 여기 피 같은 거.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러나 김서진이 확인한 것은 붉은 피가 아니라 아이 옷색이 비에 젖어 번진 흔적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가 다쳤지만 선배님이 바로 응급조치를 했을 겁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다음 발견은 우리 모두를 멈춰 세웠다. 대원 한 명이 바위를 가리켰다. 여기 뭔가 정리된 흔적 같은데요? 정리된 흔적? 나는 믿기 어려워하며 다가갔다. 바위 아래의 흙더미는 누군가 손으로 쓸어낸 듯 반원 모양으로 가지런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작은 돌 2개가 마치 배열된 것처럼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김서진 팀장은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선배님이 남긴 신호입니다. 신호요? 그는 천천히 설명했다. 선배님은 수색 중 자신의 위치나 이동 동선을 표시할 때 돌을 이용해 표시를 남기곤 했습니다. 특히 둘이라는 숫자를 남길 때는 이렇게 돌 2개를 둡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이건? 김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둘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할머니와 아이, 둘 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 그 말이 내 가슴을 세게 때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할머니, 정말 아이를 찾아서 데리고 내려간 거야? 그 순간 어딘가에서 딸깍하는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대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김서진은 눈을 좁혔다. 저쪽이다. 손전등 불빛들이 한 곳으로 몰렸다. 절벽 아래 작은 틈, 바위가 엇갈리며 만들어진 좁고 어두운 공간. 김서진은 숨을 들이마셨다. 선배님이 자주 쓰던 방식입니다. 작은 돌을 발로 차서 소리를 내는 것. 사람이 있다는 신호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고 돌을 찬 것이다. 혹은 아이에게 여기 있다고 알려주려는 신호였을 수도 있다. 나는 그 순간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내 발로 밟았다. 그걸 집어들자 연필 자국과 지문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가 평소 들고 다니던 작은 나무 조각. 나는 그걸 쥐며 눈을 감았다. 길을 잃으면 흔적을 남겨라. 누군가 널 찾을 테니까. 할머니가 어린 시절 나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흔적이 나에게 닿았다. 팀장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저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김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로 갑니다. 구조대는 즉시 움직였다. 나는 털모자 끈을 꼭 쥔 채 할머니가 남긴 신호를 따라 어둠 아래로 내려갔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곧 할머니의 실제 생존 흔적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 절벽 아래에서 들려온 숨결. 비탈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눅눅해졌다. 발밑은 젖은 진흙으로 미끄러웠고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어디선가 흙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김서진 팀장은 로프를 고정하며 말했다. 여기 아래로는 특별히 조심하세요. 집안이 불안정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 생각뿐이었다. 할머니 아직 살아계신 거죠? 조금 더 내려가자. 바위들이 마치 터널처럼 엇갈리며 생성한 좁은 공간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서 구조대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여기 누군가 흙을 다져놨습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정말이었다. 흙이 고르게 눌린 채 마치 누군가를 눕힌 자리처럼 다져져 있었다. 그 위엔 낡은 천 조각이 깔려 있었다. 김서진이 말했다. 선배님이 만든 임시 대피 공간입니다. 아이를 눕혀 체온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흙을 다져놓은 거죠.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바닥에 손을 대보니 흙이 아직도 미지근했다. 누군가 얼마 전까지 여기 누워 있었다는 뜻이다. 대원이 또 외쳤다. 팀장님, 이쪽에 붕대 흔적. 작은 바위 뒤에 정갈하게 감아진 붕대가 떨어져 있었다. 김서진은 그걸 보는 순간 확신했다. 선배님 스타일입니다. 아이의 상처를 간단히 지혈하고 움직일 수 있게 조치한 겁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 무너진 비탈에서 아이를 지키려고
응급처치까지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찌르듯 밀려왔다. 그때였다. 어딘가에서 아주 약한, 정말 숨결 같은 소리가 들렸다. 헉! 나는 즉시 고개를 들었다. 방금 소리 들렸어요? 대원 3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김서진이 손전등을 높이 들었다. 좁은 절벽 틈 사이로 작게 벌어진 동굴 같은 공간이 보였다. 그 안쪽에서 희미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리고 그 순간, 저기 누구 있어요? 아이다. 분명 아이 목소리였다. 나는 거의 울먹이며 외쳤다. 거기 누구 있어요? 괜찮아요. 잠시 정적.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 뒤를 이어 낮고 갈라진 목소리. 준성이니?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할머니, 저예요. 저 준성이에요. 들려요. 동굴 안쪽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바람 사이로 스며들어 나왔다. 김서진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입구 넓힌다. 절대 충격 주지 말고 위에서 지지해. 천장 흔들리면 전부 무너진다. 대원들이 쇠막대와 작은 삽으로 조심스럽게 돌과 흙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동굴 안쪽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다. 그리고 나는 그걸 보고 숨이 턱 막혔다. 할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등 뒤에는 큰 바위 조각이 기대어 있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할머니가 자신의 몸을 벽처럼 세워 충격을 그대로 막은 것이다. 그 자세는 얼어붙은 겨울 속에서도 뜨겁게 느껴졌다. 김서진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선배님 어떻게 또 이런. 나는 손을 입에 대고 울컥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피곤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엔 안심이 담겨 있었다. 얘는 자고 있어 괜찮아. 그 말은 상황을 가릴 만큼 약했지만 아이를 걱정하는 그 목소리는 평소 시장에서 들리던 것과 똑같았다. 김서진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선배님,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버티는 건 익숙하네. 대원들이 틈을 더 넓히자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가느다란 숨이 오르고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두 무릎이 풀릴 뻔했다. 살아있다. 둘 다 살아있다.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감싸쥔 채 말했다. 이 아이 겁먹었더라. 그래도 울진 않아서 다행이야.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제가 왔어요. 할머니가 흙먼지 묻은 손을 아주 조금 들어 허공을 스치듯 내 쪽으로 뻗었다. 준성아, 길을 잘 찾아왔네. 그 말은 나를 향한 칭찬이자 마지막까지 남을 걱정하는 그분의 전부였다. 곧이어 대원들이 아이를 먼저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할머니의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깨달았다. 할머니는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버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남긴 흔적들을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 사람의 몸으로 두 생명을 버티다. 동굴 입구가 조금씩 넓어지자 구조대원들은 가장 몸집이 작은 대원을 먼저 안쪽으로 보냈다. 아이 먼저 확보합니다. 선배님은 그대로 계세요. 동굴 안쪽에서 작은 기척과 함께 대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 의식 있습니다. 상처는 팔과 다리 쪽 경미한 찰과상,
붕대 감겨 있고 체온 약간 떨어진 상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을 크게 쉬며 눈을 감았다. 살아있다. 정말 살아있다. 대원의 품에 안겨 밖으로 나오던 아이는 지친 숨을 내쉬며 겨우 눈을 떴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저 안아줬어요. 그 한마디는 다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대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안쪽 성인 여성 구조 준비. 바위 압박 심합니다. 나는 즉시 동굴 입구 가까이로 다가갔다. 김서진 팀장이 바위돌을 살펴보며 말했다. 지렛대 활용. 집안 무너지면 다 같이 위험하니까. 천장 균열 계속 확인하면서 천천히 들어올려. 구조대원 3명이 동시에 바위를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 바위 아래에 눌려있던 할머니의 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드러났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흙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그 눈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울음이 치밀어 올랐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나가요. 할머니는 아이처럼 작은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미소 지었다. 준성아, 아이부터 나갔지? 나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할머니 덕분에 다 살아났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그럼 됐다. 그 말은 마치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김서진 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지금 나오셔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서진이냐? 김서진의 얼굴이 일순 흔들렸다. 네, 선배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위를 들어 올리는 동안 숨이 끊어질 듯한 통증을 견디며 입을 열었다. 서진아, 이 아이 울음소리, 그때 그 아이랑 똑같이 들리더라. 김서진의 손이 떨렸다. 선배님, 지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냐, 이번엔 지켰다. 할머니는 가슴께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다. 녹슨 훈장이었다. 국가구조대 시절의 오래된 표창.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김서진에게 건넸다. 이제 너한테 맡길게. 김서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됩니다. 이건 선배님 것이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땐 못 지켰지만 이번엔 지켰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서진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바위가 완전히 들어 올려졌다. 대원들이 할머니를 가장 조심스러운 자세로 끌어냈다. 할머니의 몸은 힘이 다 빠진 듯 부드럽게 늘어졌지만 그 눈은 아직 따뜻했다. 나는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병원 가요. 할머니는 흙탕물 묻은 손을 조금 움직이며 내 손을 맞잡았다. 준성아, 나는 숨을 멈췄다.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 말하는 듯 했다. 너는 너 가게 오는 사람들 잘 지켜라.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할머니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대단한 일 아니어도 그게 그 사람들한텐 전부일 수 있으니까. 그 말은 평생 누군가를 지켜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가르침 같았다.
그 순간 구급대가 도착해 들 것이 놓였다. 김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선배님, 이제 저희가 모십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동굴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됐어. 이제 괜찮아. 그 말과 함께 할머니는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겨졌고 주변은 조용한 울음과 안도의 숨결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알았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고물상 할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는 조용한 영웅을 목격한 것이라는 것을. 응급차의 붉은 불빛이 비탈 아래의 어두운 공간을 환하게 비췄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누군가를 살려냈다는 뜨거움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의료진은 아이부터 들것에 태웠다. 저체온증 있지만 안정적입니다. 지금 바로 워머 준비하세요. 아이는 담요를 둘러싸인 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미소 지었다. 괜찮아. 너 이제 안전해. 아이는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다. 할머니, 저 지켜줬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 아이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 할머니의 품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품이 그 아이를 살려낸 것이다. 마이너스. 이제 남은 건 단 한 사람. 할머니. 구조대원들이 극도로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다. 다리 골절 의심, 갈비뼈 손상 가능성, 지금 바로 산소 공급 시작합니다.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현장을 지배했다. 나는 할머니 옆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들려요? 할머니는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준성아.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개지듯 아팠다. 나는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미약한 힘으로 내 손을 한번 쥐고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아이는? 나는 즉시 대답했다. 살았어요. 할머니가 살려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젖었다. 됐다. 그 말은 자신의 생을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마이너스. 김서진 팀장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과 슬픔으로 굳어 있었다. 선배님, 들리세요? 할머니는 서진에게도 눈을 돌렸다. 서진아. 그는 목소리가 떨렸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머니는 작게 웃었다. 아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 그 작고 오래된 목소리에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벼려온 한 사람의 신념이 담겨 있었다. 마이너스. 응급차에 실리기 직전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그리고 작은 것을 꺼내 나에게 건넸다. 구겨진 천 조각이었다. 그 안에 아주 작은 나무 조각이 들어 있었다. 이건 준성아, 내가 어릴 때 길 잃지 말라고 주었던 건데.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어릴 적 시장 일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울던 나에게 할머니가 건네던 작은 나무 조각. 이건 누군가 널 찾을 때까지 흔적이 돼줄 거야.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할머니,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누군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 항상. 그 말은 할머니가 나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처럼 들렸다. 마이너스. 응급차의 문이 닫히기 직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게, 잘해라. 준성아. 그 말은 어떤 화려한 훈장이나 명예보다 더 묵직한 책임을 전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그 순간 응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렸다. 붉은 불빛이 새벽 어둠을 가르며 떠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노인이 아니라 평생을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조용히 살아온 진짜 영웅을 보았다. 그 영웅이 우리 시장의 한 구석에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너무 늦게 그 진실을 알았다. 할머니는 며칠간의 치료 끝에 무사히 회복했다. 아이의 부모는 거듭 고개 숙여 감사했고 구조대와 의료진도 조용히 존경을 표했다. 정화 할머니는 늘 그렇듯 담담했다. 그냥 누가 울길래 가본 것뿐이야. 퇴원날 시장 사람들은 음료와 떡, 손난로를 내밀며 할머니를 맞았다. 작은 손수레를 끌고 살아온 세월 속에 그토록 큰 힘이 숨어 있었다는 걸 모두가 비로소 이해한 순간이었다. 나는 매일 새벽 가게 문을 열기 전 할머니가 걸어가던 골목을 바라본다. 어둠은 여전히 짙지만 그 길을 밝히고 지나간 빛이 있었다는 걸 안다. 그 빛은 눈에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 비춰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작게라도 마음이 움직인 순간이 있었다면 그 감정이 당신에게 오래도록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연들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사건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누군가의 평생, 누군가의 용기, 그리고 흔히 지나쳤던 선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 작은 마음들을 꺼내어 당신에게 조심스레 건네는 곳입니다.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용기가 되고, 때로는 그냥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었구나 하는 따뜻한 기록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눌러주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한 줄의 댓글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이 채널이 다음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혹시 주변에 지치거나 외로운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도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당신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혹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을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길 바랍니다.